가로 세로 5m, 6m 정도만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이고 여기 있는 둔덕이나 이 사선까지는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날 분묘기지권자에 대해서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토의 1%가 묘지로 되어 있고 이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1.5배 정도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20만 기 이상의 묘지가 새로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임야나 전을 경매부동산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임야나 전 위에 분묘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또 지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분묘라는 것은 무덤이라든지 묘지, 산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분묘의 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자가 터기자의 땅지자인데 분묘가 깔고 앉아있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봉분의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외관을 볼 때 바가지 엎어놓은 그런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기가 묘지구나, 분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장, 평평하게 묻은 거라든지 땅속에 몰래 묻어서 누가 봐도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벌초를 하고 그 산에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잘 관리를 하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다 사이트에 나온 무덤을 일단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묘는 이렇게 여러 기가 이렇게 공동묘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분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을 우리가 봉분이라고 하고 이 뒤에 이렇게 둔덕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따가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나 이 임야가 타인 소유라고 한다 그러면 남의 땅에 지금 분묘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의 땅에서 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무덤의 주변까지만 인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사선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고,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이라든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요 봉분에다가 30제곱미터, 가로 세로 5m, 6m까지만 인정을 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이 지금 대세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묘기지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산에다가 분묘를, 무덤을 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팔았는데 서로 간에 특약 없이 그냥 팔은 거, 그런 경우를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에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묘지를 쓴 경우이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남의 산에 몰래 무단으로 무덤을 쓴 경우입니다. 최근 2021년 4월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예를 들어 즉 무단 설치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20년간, 그러니까 남의 산에 몰래 무덤을 쓰고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평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쓴 게 아니고 아무런 분쟁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공연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봉분이 바가지처럼 두드러져서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임야나 남의 밭에 20년간 무단으로 설치해도 평원 공연하게만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이번에 2021년 4월 29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묘기지권은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분묘의 기지 자체, 봉분의 기저 부분, 그러니까 아까 바가지 같은 그 무덤이 깔고 앉아 있는 땅,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앞에 제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석이라든지 이런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다만 이제 확실한 범위는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싼 둔덕을 우리가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묘가 깔고 앉아 있는 땅하고 그 주변에 제사라든지 벌초를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범위 내까지만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미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분묘를 중심으로 해서 30제곱미터, 5m 곱하기 6m 해서 30제곱미터면 1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범위가 지정되는 것이 요새는 상례화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 경매 사진을 보게 되면 요 분묘,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묘는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이 분묘가 깔고 앉아있는 이 기지 부분하고 가로 세로 5m, 6m 정도만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이고 여기 있는 둔덕이나 이 사선까지는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는데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남의 임야에 몰래 무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더 이상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야의 주인이나 전의 주인이 분묘를 이전해 가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분묘를 이장을 해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 대신 우리 2017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장사법 시행 전 2001년도 1월 13일 전에 몰래 설치한 그런 분묘기지권은 다 인정이 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간수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간수법, 그러니까 남의 임야에 몰래 무덤을 썬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날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부터는 분묘기지권에도 지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료를 청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통해서 일단은 먼저 소송 상대방을 지정을 하는데 소유자나 연고자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분묘가 속한 그 주변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만나서 연고자가 누군지 탐문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라도 못 찾는다 그러면 후손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추석 전에 벌초를 하러 오거나 또는 성묘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 현장에 게시문을 게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 저희도 그런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현장 게시하는 게시문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뢰인 산소에 분묘를 이장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분묘 이장 안내 그 분묘 주변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편말을 세웠는데 추석 전에 이제 벌차로 갔다 이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묘 이장 안내 동묘지는 본인 소유 재산으로서 재산권 보존을 하고자 부득이 이장하여야 합니다. 연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이장 절차 등에 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수맥풍수지리 제천연구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토지의 지번을 확인해서 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웠더니 여기 전화 받는 사람하고 소유자가 달라서 당신이 소유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소유자로부터 이런 일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여기 그 다른 지역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무연고 분묘로 간주를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하면서 그 임야가 그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예처럼 이렇게 여기는 지금 종이로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편말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이 임야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단지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묘 주변에 이제 이렇게 비석이 있고 분묘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편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일단 소유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현장에다가 이렇게 게시문을 붙여서 그 사람이 성묘라든지 또는 벌초할 때 현장에 게시를 해서 분묘기지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2001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에서 연도별 위성사진을 한번 검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면 분묘 구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구리라는 것은 뭐 굴찾기 하는 것처럼 이 분묘를 파가라는 그런 어떤 용어인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분묘 구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인데 성묘하는 사람 누구를 상대로 피고를 잡을 게 아니고 반드시 분묘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분묘기지권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주재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는 종손한테 전속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대법원 2008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우선적으로 협의회에서 먼저 정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이 사망했을 때는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만약에 아들이 없을 때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분묘 안에 있는 유체라든지 유골은 당연히 제사 주재자한테 승계되니까 당연히 제사 주재자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승계된다라고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분묘기지권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피고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 제사 주재자는 장손이라든지 또는 장남 이런 사람들이 피고의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청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료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료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이 판결로 지료를 결정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지료 결정 청구해소와 지료 지급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얼마로 결정해 달라라는 거,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해라라는 것을 병합해서 우리가 청구 취지에다가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정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액한다든지 감액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묘기지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묘기지권자한테 분묘를 이장해라라고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장해 가지 않으면 무용고 분모에 준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분 이상의 지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내가 지료를 받는다 그러면 연달아서 2년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올해는 납부를 했는데 내년에 연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체를 한다든지 해서 합계 2년분만 해당이 되면 당연히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도 일종의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준하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는데 그때 분묘기지권자가 연체된 지료를 한꺼번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장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기간 1년 이의 정기금으로 정했다 그러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는 것은 매년 내는 게 아니고 매월 낸다고 우리가 매월 정기금으로 지료를 낸다고 했다 그러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채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법원의 판결로 정했다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에 더 장기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우리가 지료를 청구할 때 과연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토지보상평가 지침이 나와 있는데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든지 적산법에 대해서 보통 합니다.
임대사례비교법은 연 5%, 적산법에 대해서는 기대이율, 적용 기준율표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 율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연임지라는 것은 이제 산, 임야를 얘기하는데 1% 이내라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든지 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 지침은 감정인들이 편의상 한 거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속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토지 감정가의 3%나 5% 또는 뭐 7%, 10%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단은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정한다 그러면 소가를 잡는 것이고 어차피 원고나 피고가 나중에 그 금액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감정을 하자 그러면 토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액수를 정한다라는 것은 처음에 원고가 일정 금액을 그냥 정해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신청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가를 잡을 때는 토지 감정가의 한 3%에서 5% 정도 곱하기 거기에 분묘의 개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토지 감정가라는 것은 경매의 경우에는 이미 감정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의 약 한 5% 정도를 분묘수를 곱해서 소가를 잡은 다음에 그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 나중에 별도로 감정인 선임 신청을 해서 적정한 임료 가격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료 청구를 한 청구 취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지방법원의 2016년도 판결 선고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런 식으로 보통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만 7천 원부터 해서 이렇게 연 12% 지급하고 이것은 그동안 밀린 지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지급하라라는 건데 사실은 이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가 사실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월 8,800원. 그렇지만 이걸 청구하게 되면 그 분묘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2년간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분묘를 이장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협상에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 그 임야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장을 한다든지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주로 지료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료를 청구할 때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별지로 그냥 도면을 그린 건데 보통 별지 목록에는 임야하고 임야 주소를 쓰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다. 이거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한 거라 이게 부드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먼저 측량을 해서 아까처럼 사성이라든지 그런 둔덕의 부분을 빼고 그 무덤이 그 분묘의 기저 부분과 그 주변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면적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분묘 기지를 인정을 하고 그 측량한 도면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적습니다. 번호를 적어서 예를 들어서 요 경우에는 3, 4, 18, 17, 16, 15, 14, 3을 연결한 요 토지 내에 요 니은 부분의 면적이 측량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약 22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료 청구할 때 목록을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이렇게 목록을 첨부를 하는데 미리 측량을 해도 되고 만약에 미리 측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충 그린 다음에 나중에 측량 신청을 해서 도면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대한 판결인데 이때 요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10월 17일부터 지료 청구 시부터 분묘기지가 여기는 400제곱미터입니다. 이천시하고 주소를 쭉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 제 몇 제곱미터 중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요 면적에 대해서 피고가 점유를 종이하는 날 또는 원고들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일까지 월 84,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인데 여기는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일단 철거해라, 분묘를 구리하라라는 건데
철거하고 여기 이렇게 분묘를 철거하고 비석을 철거하고 여기 쭉 보면은 봉분 상석을 철거하고 이렇게 대부분 아마 여기는 거의 공동묘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분묘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라. 이렇게 분묘 구리 소송은 철거하고 인도하라. 철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이런 말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철거할 때까지 이 지료 월 임료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이 분묘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이렇게 지급하라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예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리고 이제 강릉시의 주소가 쭉 있고, 별지 도면 표시에서 이제 도면을 아까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별지 도면 표시에 선내 부분 몇 제곱미터를 인도하고, 여기도 지금, 분묘가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입니다. 거기에 봉분하고 상석하고 망두석, 그거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완료일까지 사용료 35,980원의 비율의 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 취지가 돼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지 않거나 또는 2년간 지료를 연체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은 어떻게 쓰느냐? 청구 원인은 각 사안마다 다르고 원고마다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 관계는 뭐냐면 원고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분묘기지권자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기초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쭉 씁니다. 원고가 토지를 언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는 거기에 분묘를 언제 썼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잡을 것은 분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목차로 잡든지 또는 피고가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목차로 잡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다 잡는 것이 아니고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분묘도 철거하고 토지도 인도하고 지료도 지급하라고 다 잡는다든지 아니면 피고의 지료지급 의무만 목차로 잡아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인정이 되지만 지료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 결론은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인 선임 신청서를 이제 내는 겁니다. 그 감정 신청서 이렇게 사건을 하고 분묘기지 토지 사용료를 이렇게 평가해달라. 그 다음에 목적물은 요 면적을 이렇게 쓰고 감정 사항이 뭐냐? 요 면적에 대한 측량하고 토지 사용료를 이렇게 평가. 만약에 이렇게 제출해서 냈는데 법원에서 보정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고 그 사람이 이장을 하지 않을 권리, 분묘기지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지료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료가 부담이 돼서 나 이장을 하겠다. 그 대신 이장비를 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장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이장하는 날 아무나 또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풍수지리를 보고 또 이장 날짜를 잡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있는 유고를 가지고 또 운구를 해서 다른 납골당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임야에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액수가 사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강제로 토지를 수용했을 때 그 토지 안에 분묘가 있을 때 설사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한다 하더라도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장하는 기준인데 물론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강제 수용할 때 금액이지만 이 강제 수용할 때는 금액을 이 정도로 정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대방하고 협상하는데 참고할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묘 이전비는 4분판 한매, 마포, 전지 5건의 가격. 우리가 이제 유골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것을 한지로 이렇게 이제 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랩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 지내는데 제사비도 천차만별입니다. 2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또는 1000만 원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임금 5인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하시는 인부들인데 보통 요즘은 한 17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구 차량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리무진으로 할 것이냐, 다른 연구차로 할 것인가에 따라 또 가격이 다르고, 성물 이전비, 비석이라든지 망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잡비, 그 다음에 이전 보조비,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하면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용고자에 대한 보상액은 이 금액에서 50%만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묘기지권자하고 협상을 할 때 물론 당연히 그 땅을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또는 분묘가 이장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묘기지권자한테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 시에 이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적정하게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분묘기지권자의 분묘를 그냥 협상이 없이 바로 발굴을 한다 그러면 우리 형법 제 160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분묘만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체라든지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다 보면 당연히 손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를 발굴해가지고 이 사체 손괴, 은닉, 영득하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서 남의 분묘를 발굴하다가 사체를 손괴했다든지 손괴할 미수까지 됐다 그러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로 청구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